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계엄 사태 핵심인 방첩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경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동시에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 경쟁도 불붙었습니다. 707 특임단장이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군 정보사 병력이 정치인 체포에 동원된 정황도 나왔습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특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혼선을 빚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적용됐는데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는 사상 처음입니다. 출국 금지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고발장에 적힌 직권 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를 적용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윤 대통령 입건 사실을 알리며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검찰도 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병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출국 금지까지 승인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수사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출국 금지가 내려진 건 그만큼 수사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는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빨라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사실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출국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물론 출국 금지를 승인한 법무부도 윤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등에서 조만간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높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기록과 증언,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윤 대통령을 향한다면 결국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당초 예상보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 역시 수사 기밀로 분류되는 출국 금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결정은 전에 없이 신속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이 신청했다고 밝힌 지 1시간 만에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례적으로 출국 금지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할지라도 출국 금지 여부는 수사 기밀과 개인정보로 분류돼 비공개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공표한 겁니다. 예, 출국 금지했습니다. 출국 금지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 수계 피해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체 없는 출국 금지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등을 토대로 조만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에 집중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 검찰 측과 함께 모두 50여 명이 투입돼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지휘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과 요원을 파견하는 등 사태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부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하거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곧바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사태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갔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병력을 동원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검찰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 체포 시한은 내일 아침 7시쯤입니다. 이틀 동안 김 전 장관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인데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명백히 위법이라 판단해 항명이 될 줄 알면서도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인물인데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서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곽 전 사령관은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이 당시 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특전사 군복을 하고 수많은 촬영 카메라 앞에 선 군인. 지난 12.3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707 특수임무단을 이끈 김현태 대령입니다. 군법상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신분이지만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얼굴과 명찰까지 취재진 앞에 공개했습니다. 김 단장은 직속 지휘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끊어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 오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동 지시부터 철수까지 구체적인 당시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계엄에 있기 최근 사흘 동안 비상 소집 훈련과 그를 강조하는 강도가 유독 높아졌고 계엄 발표 3시간 전에도 비상 소집 훈련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령관이 계속 강조를 했고 그 시간이 갈수록 강조하는 강도가 높았습니다. 강조는 매일같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됐는데 2, 3일 전까지 느끼는 강도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실탄은 헬기 한 대에 8명 분량 실탄을 통합 보관하기만 했고 저격수도 실제 출동 인원에 포함됐지만 총기만 챙겼을 뿐 전용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출석도 계획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당시 김용현 장관이 직접 의원들 질의에 답하겠다고 한 뜻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707 부대원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에 국군 정보사령부 병력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북파 공작에 투입됐던 특수부대가 차출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제기한 건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부대별로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군 내부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북파 공작부대라고 불렸던 HID 요원들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암살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인원입니다. 국회 봉쇄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작전에 돌입했을 겁니다. 특히 정보사 체포조는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휴가가 제한된 채 비밀리에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김 최고위원은 밝혔습니다. 이미 그때 1차 계엄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엔 체포조 20여 명이 밤 9시부터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감청 등을 통해 위치 추적을 지원하는 별도 전담 조직이 있었다는 제보도 공개됐습니다. 체포 이후 구금과 합동수사본부 신문까지 미리 계획한 것 같다는 게 야당 국방위원들의 주장입니다.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목도하여 정보사를 비롯한 주요 지휘자에 대해서 고발하였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투입 지시가 내려졌던 방첩사령부에선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부대원들의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준장계급 방첩사 수사단장이 부하 소령을 구타하고 부대원들에게 폭언하며 진입을 독촉했지만 장병들은 차를 돌려 복귀하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제보를 확인한 국회 국방위원들은 대다수 부대원이 위헌적인 계엄령에 부하들을 동원한 지휘부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지난주에 영상에 공개된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촬영하는 군인들도 바로 정보사령부 소속 인원들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후인 3일 밤 중앙선관위 CCTV 영상입니다. 선관위 서버 이곳저곳을 돌며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대령급 장교도 포함됐는데 모두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서 지금 사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군 내부에선 대북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가 계엄 임무에 동원된 것에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보사 요원들의 계엄금 투입은 국방부도 뒤늦게 확인할 만큼 계엄 초기 단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여 만에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투입된 점으로 미뤄 사전 준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애초 선관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건물 주변에서 배회하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사 요원들의 계엄군 활동이 드러남에 따라 사령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부 여당은 한덕수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국정 안정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책임 총리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계엄 사태 책임 소재까지 가려야 할 게 많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했던 공동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대통령을 대신해 민생부터 외교까지 총망라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만나며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더구나 여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총리와 함께 통치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총리실은 설명 자료를 내고 한덕수, 한동훈 회동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책임 총리제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적 용어일 뿐 헌법엔 없는 내용입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대행할지 불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소집하는 국무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려 주요 정책을 의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이번에 계엄에 의한 비상계엄 내란의 수사 대상입니다. 계엄법상에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주당은 또 한 총리 탄핵 소추안도 추진할 계획이라 이래저래 한덕수, 한동훈 투톱 체제는 정부 여당의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내에선 이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질서 있는 퇴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매주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세한 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각자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친 겁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난상 토론이 이어지며 뾰족한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보단 주로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는 데 집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총 내내 단시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 분노가 큰 만큼 탄핵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표로 움직여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한 시나리오에 기우는 반면 친한계 일각에선 하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이 적자는 만큼 우선 사태 수습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해 구체적 로드맵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퇴진 방법과 시기 등을 제한 없이 논의할 방침입니다. 전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나 여러 가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당장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만큼 권성동, 권영세, 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다만 당사자들은 모두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 폐기 여파로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여권이 수습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인데 다만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로드맵 등을 다룰 여당 내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삼선의 이양수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TF 위원으로는 재선의 정의용 의원과 초선 박수민, 서지영, 안상훈, 김소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어떻게 당을 추슬러 조기에 전국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 매일 회의를 통해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당과 국민 앞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곧바로 TF 첫 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조기 퇴진 시한은 당대표가 결정하지만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 전 지도부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명시된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 회의 문턱을 하루 만에 모두 넘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숙려기간도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사 요구안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이나 국회 군병력 투입 논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물론 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총리, 투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한 30인, 그리고 외부에서 파견받은 검사 5인과 수사관 30인, 그래서 수사관만 해도 60명 규모라.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을 곧바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을 대비해 후보 추천 권한을 국회 대신 법조계에 양보한 일반특검법도 오는 12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인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아니면 1분 1초라도 혹시 지체되게 만들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 자체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추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에 넣은 건 일방적 선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망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되면서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수습책으로 내놨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 배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이 바로 있는 그날 오전에 대통령이 담화를 했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했고 탄핵안 표결이 이제 무산되고 그 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무슨 법적 근거로 국정을 공동 운영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이제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 그다음에 조기 퇴진으로 인한 질서 있는 이제 수습방안을 냈는데 여기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했어요. 충족돼야 해. 첫 번째, 있었어야 했다. 첫 번째 적법한가. 그 두 번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야당이 동의 가능한가. 이 세 지점이 충족돼야 저 선언은 유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어요. 대통령이 멀쩡히 직을 갖고 있고 어떤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그냥 선언적으로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근거가 있느냐. 국방부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네. 명시적으로 살아있어요. 법률적으로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적법한가? 두 번째, 이 수습책을 과연 국민이 빠르게 했다고 해서 이걸 공감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점도 많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했었어야 해도 당사보다는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었어야 한다.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약간 뭐 좀 조급하게 서둘러서 마치 이제 국민의힘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한 것도 조금 저는 그것도 적당하지 못했다. 세 번째, 야당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수긍해야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금 법률적 권한은 야당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일축하는 이런 안들이 과연 지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점에서 지금 이게 벌써 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기에 지금 부응하는 여론이라든가 어떤 그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 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좀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담화를 딱 들었을 때 원장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죠.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운영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임하는 거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 위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뭔가 결정이 되면 나한테 가져와 봐라 라고 상당히 떠넘기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명확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뭐 국정 운영하라는 그런 표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과 총리라고 그랬는데 총리는 실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근데 당의 실체는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성립이 되기가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투톱으로 가는 거 하나는 가는 거라든지 뭐 거국내각, 중립내각, 책임총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용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용어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해법을 얻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말하자면 이제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국 중립 내각 구성하는 거 이게 여당 안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세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는데 책임 총리제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것 세 가지 모두가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법적 근거 애매모호한 문제 이런 분들의 정치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 푸는 방법은 첫째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야당이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데 무슨 책임 총리가 거국 내각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퇴 여부가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떠한 것도 야당이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겉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질서한 퇴진론으로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공전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 근거를 따지고 보면 헌법 71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 71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71조가 그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그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가 이 조항입니다. 근데 예. 권위는 분명합니다. 이를테면 사망.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죠. 탄핵. 대통령이 없는 그 거니까 상황을 탄핵, 이야기하는 거고. 사망 이런 거는 권위에 해당됩니다. 예. 대통령 권위. 일단은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니까. 예. 그런데 사고로 인하여는 예.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사고가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종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속 구금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구속 구금이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현행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 기소되면은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예.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냥 국무총리하고 법률 정하는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예. 이 사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구속 기소가 된 것은 직은 있으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면 안에서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우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힘 입장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수사로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를 받다가 구속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게 내란죄가 적용이 돼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날 경우까지 직이 중지되어야 하면 국무총리나 그 장관들이 대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안도 사고로 인하는 것도 대통령이 옥중 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고 해서 예. 민주당은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 권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지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선으로 물러난다고는 했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가 됐고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방부에서는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네,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진실화해위원장도 정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 제가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준 정부 기관 인사를 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직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을 보면요. 친무구 정치, 은두루 정치라고 해서 얼굴에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저에 있으면서 결제하는 정치를 보름 한 달씩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유사한 상태로 똑같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밖으로 한동훈 대표가 밖으로 나와서 이건 내가 뭐 국정을 주도하겠습니다라고 해봐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예. 이게 명확하게 위헌이 아니라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위헌이면 할 수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이나 한덕수 총리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여권에 주장하는 거고 예. 또 야당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때문에 공방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 공방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본인에 대한 진퇴 여부를 명확하게 밖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은 예. 이 논란은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도 비판을 했고 또 그 오늘 아침 회의에 있었던 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주철현 의원이었죠. 주철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에서 직무를 할 수 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바로 네. 그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 헌법이 1987년 체제의 네. 산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구체성이 좀 결여됐으니까 급하게 네. 그때 이제 개헌 만드느라고 그러면 사고라면 이런 경우를 사고로 규정한다로 딱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사고라는 게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온 거고 또 하나 우리는 다른 국가와 달리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하다, 불가하다를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올라왔을 때 심리 거쳐서 판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점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 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구체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위헌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면은 법 위반이다 아니다가 깔끔하게 떨어지면 되는데 예. 이걸 가지고 지리한 소모적 공방을 정치권이 하게 될 경우에는 예. 국정은 더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예. 마치 경찰은 그러니까 이 검경은 어쨌든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속도를 빨리 할 텐데 예. 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수사할 때도 수사의 범위와 속도도 문제가 될 테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상태가 만약 발생했다. 이게 지금 사고냐 아니냐 가지고도 정치권이 결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계제로 상황이 정치권에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은 바로 그 지점이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뭐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야당을 주장을 하지만 네. 실제로 헌법에 보면은 82조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총리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내각을 총괄할 수 있다는 그런 또 포괄적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무가 중지되지 않다 하더라도 총리가 대행을 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야당이 반대하는, 예. 야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예. 어떠한 한 발짝도 여당은 나갈 수가 없는 지금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자꾸 헌법적인 위헌 여부, 불법 여부를 논의할 게 아니라 예. 여야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야당 그러니까 맨 먼저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부 소통을 통해서 거치를 예.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1차적으로 합의를 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과 이제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두 사람 사이에 거치를 어떻게 할지, 진퇴를 어떻게 할지, 질서 있는 퇴진을 어떻게 할지는 아마 전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하고 대화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두리뭉실한 질서 있는 퇴진 얘기로만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풀기에는 법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예.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면 예. 방법이 없는데 우선 그래서 그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정치적 풀기 1번이 바로 윤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대국민 담화에서 물론 당에 이름한다고 했지만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해협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말에 백담사에 나와서 50청문회에서 증언할 때도 본인이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안 나오겠다고. 그거를 60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설득을 해서 협상을 해서 결국은 청문회에 불러냈거든요. 예. 마찬가지는 지금도 한동훈 대표라든지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설득을 하고 소통을 자꾸 해서 예. 해결책을 가지고 와야 그 다음에 이제 야권 간의 대화가 가능한 거죠. 제가 백가쟁명식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금 질서 있는 퇴진, 뭐 질서가 있든 법률로 하든 지금 5가지예요. 딱 정확하게 말하면. 예. 일단 하야가 하나 있습니다. 하야. 네. 하야는 깔끔합니다. 대통령이 나 이제 대통령이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60일 후에 대선 치르면 60일 이내 대선 치르면 됩니다. 예. 이건 매우 깔끔합니다. 근데 이게 예. 지금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나오는 순간 이거 제일 깔끔한 방법인데 두 번째는 탄핵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죠. 근데 예. 이거는 또 헌재 심리 기간 동안 극심한 분열이 아무리 대행이 있어도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이선 퇴진은 우리가 그 총리 대행 뭐 거국내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또 어려워요. 네 번째가 뭐냐면 임기단축 개헌 얘기하는데 예. 이것 또한 야당이 시간 벌기 용이라고 해서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풀 방법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게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게 맞아요. 우원식 의장이 의장 주제로 예. 양당 대표 불러 모았잖아요. 예.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 일정을 받아오고 예. 이재명 대표는 여기 동의했어요. 자기는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대화를. 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거의 권한을 위헌받은 이슈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대선 일정을 합의해서 짜는 겁니다. 대선 일정을. 윤 대통령이 예. 언제까지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게 전제 조건이죠. 예. 그러면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한덕수 총리로 할지 아니면 다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할지 합의해서 조기 대선 관리 중립 내각 형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안정적으로 여야가 동의했고 합의해서 예. 추천했기 때문에 완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 그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표가 뭐 글씨가 많아가지고 뭐 한눈에 들어오진 않지만은 한번 시기만 가지고 시점만 가지고 네. 한번 보자면 조기 퇴진의 시점 대선과 함께 같이 보시죠. 하야를 할 경우에는 헌법 제68조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2월 대선입니다. 12월 달에 만일 하야를 한다면 예. 2월 대선. 2월 대선이고 그렇죠. 탄핵이 되면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장 지금 180일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예.
그 6개월로 잡고 그런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이었고.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인용이 되면 그 이후로 60일. 그러니까 이 탄핵 같은 경우도 예. 거의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 내년 6, 7월 정도 대선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12월 달 통과된다면은 임기 단축 개헌은 이건 그 방식이 국회에서 한번 3분의 2로 통과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국민 투표가 한번 또 있어야 되고 이건 8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공표를 하고 국회가 예. 또 의결하는 시간이 있고 예. 또 국민 투표를 거쳐서 확정하는 시간이 예. 토탈 다 채운다 그러면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은 보통 선거랑 지방자치단체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지방선거나 뭐 총선이라든가 그럼 대통령이 직을 1년 이상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네. 2026년까지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지금 시기거든요. 타이밍인데 예. 지금 탄핵 같은 경우 보면은 맥시멈 최대한 6개월 내지 2개월은 8개월 정도 지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인용될 경우 하더라도 8개월이나 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임기 단축 개헌. 예, 임기 단축만 하는 그건 뭐 거의 1년 이상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깔끔한 거는 이제 하야인데 만약에 하야를 대통령이 하면 아주 깔끔하게 여당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선거 필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여당 깔끔하게. 내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면 보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려 있는 정도가 거죠. 아니라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실 임기를 하야 시점을 놓고 한과 앞에서 윤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야 여야 간에 되는 합의해야 거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에는 방법이 그래서 있는 이제 거죠. 그걸 이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명칭을 뭐 거국 중립내각으로 가든 뭐 상관없습니다. 조기 대선 관리 중립내각으로 하든 명칭은 뭐 여야가 합해서 붙이면 되고 그러면 권한을 위임받았고 여야가 동의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국정은 관리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희들 여야 합의해서 가져와라 라고 지금처럼 침묵과 운동을 할 경우는 그것도 아주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조건절이 빠진 필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가장 핵심이 조건절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한동훈과 이제 두 사람 간에 뭔가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그것을 이제 뭐 되는 거죠. 대국민 담화로 해도 좋고 그렇죠. 뭐 한동훈 대표에게 해도 그렇습니다. 좋은데 그게 된다 그러면은 여야가 테이블에 올라와서 의원식 국회의장 주제로 아주 그러니까 밀도 있는 서로의 대화를 테이블에 올리면은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지속 가능한 혹은 또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그런 교착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나가면 굉장히 깔끔한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던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방식으로 가기 전에 지금 일단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2차 탄핵안 표결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그렇죠. 주 14일이니까요. 또 한다고 그러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에 있는 이른바 한동훈의 시간은 제가 보기엔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 날 이번에 지난번처럼 데자뷰 같이 썰물처럼 빠진다거나 이런 장면 연출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하든 뭘 하든 자율투표에 맡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선 아주 불확실성이 고조되겠죠. 그런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루하루가 오늘 대통령의 출국 금지가 내려지고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외국 순방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외교권은 존재하고 국군 통수권도 존재하지만 형해화되고 무력화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끌어서 탄핵 소추안을 이번 주에 방어한다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실효적인가,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인가 합리적인가를 소장파 의원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정치 일정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해야죠. 더더군다나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도 사실은 변수가 또 그 토요일 날 표결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어제와 같은 그런 수습책 가지고는 이거는 정말 대책 불가고요. 제가 보기에 금요일까지 빠른 시간 안에 누군가 설득이, 그러니까 최소한 법적 근거가 좀 빈약하다면 최소한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라도 갖춘 안을 꺼내놔야 됩니다. 예. 그럼 결국은 지금 모든 결론은 윤한간의 어떤 해법을 찾아야 그렇죠. 될까 안 있습니까? 근데 윤한간의 해법을 찾는 방법이 뭐냐? 만약에 지금까지 대통령 자체가 이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때 할 수 있는 최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친윤계라고 합니다. 친윤계가 윤석열 대통령 설득을 해서 네. 한동훈에게 대화를 하고 이런 식의 제안을 하라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원내대표를 뽑을 경우에 또 친윤계가 강력한 자기들의 어떤 선봉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네. 타협할 수 있는 한동훈과 같이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 친윤계는 여전히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면서 예, 그리고 한동훈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윤한 간의 대화라든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꼬를 틀 수 있는 유일한 친윤계, 이를테면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단적으로 가서 혹은 개인적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어떻게 보면 친윤계도 살고 국민님이 사는 길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뒷짐지고 호위무사 역할을 할 경우에는 정말 저는 점점 더 국민힘은 어려워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로 시간을 잠깐만 되돌리면은 윤 대통령이 계엄 이제 해제 이후에 나흘 동안 집거했잖아요. 아무 입장 발표 안 하고. 뭐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국회 표결 결과 보고 입장 낼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금요일 날 대통령 조기 직무 집행이 정지가 필요하다. 탄핵안 가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긴급하게 대통령이 그 다음날 10시 담화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이번 토요일 날 만일 권고적 당론 내지는 뭐 어떤 식으로든 아마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정치 일정에 대한 시간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전달해야 됩니다. 탄핵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직무정지되고 직무정지한 상태로 만일 헌재에서 인용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있는 거는 더 야당과 합의해서라도 단 한두 달이라도 대통령이 이 수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버는 거는 지금 탄핵이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한테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여야가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는 근거를 줘야죠. 명분을 줘야죠. 저는 그 바로 밑에가 저는 12월 10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 국민이 뽑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때 친윤 강경파가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보이지 않게 손으로 뒤에서 만약에 윤심 섭정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는 정말 완전히 사태는 훨씬 더 악화되고 저는 그 국민힘 전체가 저는 공멸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짜 여당 내에서 논의를 해서 목요일 날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될 텐데. 글쎄, 저는 뭐 누가 될지 사실 좀 예측은 그렇지만 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뭐가 충족돼야 되냐면 일단 표결하면 안 됩니다. 표결하면 안 됩니다. 추대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이거 지금 표결하면은 일종의 당이 그러면 균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아주 비공개 토론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표대결로 가지 말고 합의해서 그 콘클라베 방식, 교황 선출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지역 계파 없이 수도권 쪽에서 누군가가 총대를 매줘야 합니다. 수도권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원내대표가 나와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뭐 지역색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수세가 강한 쪽에서 오면은 강한 쪽 정치인이 되면은 사태를 조금 안이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왕이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핏 떠오르는 사람 나경원 대표 전 대표가 나경원 대표도 있고 권영세 대표도 있고. 근데 나경원 대표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발언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강력한 어떤 반한 노선을 표시하는데 그러면 한동훈과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치열하게 또 갈등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목요일까지 아직 3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집단지성을 모아야죠. 의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역산을 해줘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전략은 지금 뭐 오늘 TF도 출범시키고 하는데 그런 식의 대응 방식은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해안가에서 조개 몇 개 죽겠다는 조금 저는 안이한 방식이라고 봐요. 지금은 시계의 초침이 탄핵 시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뚝이 무너진 상태에서 물이 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토요일 날이면 탄핵이 가결되냐 가결되지 않느냐의 기로입니다. 그러면 금, 목, 수, 이 역산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나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국민의 의원들이 해법을 내야죠. 저는 그 급물살을 타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퀴를 쥐고 있는 사람은 예.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 보이는 거죠. 그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계엄을 해서 최악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 완전히 키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윤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본인이나 한 대표라든지 예. 국민의 여권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미묘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겠다. 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이제 후보를 접수하고 그러면은 내일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네, 이틀 10일이죠.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12일 날 목요일 날 이제 투표를 목요일 날 이제 선출이 되는데 선출되죠. 또 말씀은 이제 어쨌든 중진 중에 네. 그리고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를 다 어우러서 대화가 통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사람이 이제 마땅한데 네. 그게 누굴까가 그리고 이제 추대하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제일 낫다고 것이다. 봅니다. 예, 논란 저는, 없이 예, 그럴 그게 최선이고 것이다. 사실 이 예. 한 옆에 오는 사람 중에 지금 사실 저는 적절한 분이 있다고 봐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그럼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합의를 봐도 무난할 수 있다고 있는 중진 의원이 있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근데 미묘해서 말씀 사실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줘 보시죠. 뭐.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얘기해도 됩니까? 네. 김도우 의원 같은 거 많이 선호하더구만요. 사선 의원의 김도우 PK 출신 의원이요?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크게 색깔이 뭐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예. 무난하다. 근데 보면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권성동이나 권영세 이런 분들이 너무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친윤계를 하더라도 너무 친윤계색이 두드러지면 본인들이 밖에서 활동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예. 그리고 민심도 매우 아마 더 오히려 분노 지수가 높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립적 인사를 합의 추대하는 것이 아주 여권에 지금 물꼬를 알겠습니다. 트는 중요한 새로운 예. 변수라고 봅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요번 요 사태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말에 따라서 좀 그 국민의힘의 방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랬다는 이제 지적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해왔는지 한번 그 보시면 4일이죠. 4일이면은 이제 탄핵 바로 그 직후죠. 네. 직후에 윤 대통령 탈당해야 되고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그 다음 날에는 탄핵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야기를 했고 4일날 발언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탄핵에 찬성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다음 날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 날은 윤 대통령이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7일 바로 윤 대통령이 담화를 했고 다 일임하겠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그거를 해석하느라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엄 당일날 밤 아주 메시지가 선명하고 간결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대한 세력의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지금 자료화면 나오는 것처럼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하고 거국내가 필요하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안을 앞두고 이제 또 말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이제 탄핵 소추안 이제 표결하는 날 대통령의 입장을 바꿨으므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해야 된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 그 그러니까 여당의 수장으로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여당의 수장으로서 고뇌와 책임 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한 대표가 정말 말하자면은 뚜렷한 자기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게 당의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소수 정파의 리더 같은 그런 지금 현실적인 위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무언가 거기에서는 담대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선 가도에 걸어나갈 수 있는 이 상징 자본, 특히나 이 대선급 지도자로 나간 분들은 자기만의 상징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계엄령 철회 이때 보여줬던 그 아주 좋았던 상징 자본이 조금 이제 현실적인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조금 진퇴를 고민하는 듯한 흔적을 보임으로써 좀 상실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민심과 대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심을 택하면 탄핵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대권을 위해서는 시간을 질질 끌어야 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명분과 실사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때로는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가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네. 막상 대권을 눈앞에 두고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뇌. 그래서 아마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심하고 대권 사이에 저울질을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은 뭐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 명확한 어떤 기준점이 있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권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권이 너무 바짝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긴장을 하고 당황하게 되고 약간 우왕좌왕하긴 측면이 있죠. 그리고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대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현실적인 게 있던데 다만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민심의 물결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이제 집단 불참을 해서 또 일각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윤상현 의원이 그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우리가 어떻게 하긴 나름이야. 예. 지금은 뭐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를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1년 뒤에 유권자들 또 달라질 거야.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정치학 용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유권자 이동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게 학문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이야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런데 저 얘기를 지금 이 시국에 저건 학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저걸 현실 정치에서 하고 더더군다나 초선 의원인 김재섭 의원에 빗대서 그 도봉이라는 말하자면 서울의 가장 그래도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 돌아온 초선 의원에게 저 얘기를 하는 순간 김재섭 의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이 중진으로서 저는 경험들을 얘기하는 건 좋으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이야기들을 저렇게 공개적인 유튜브 방송에서 함으로써 김재섭 의원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재섭 의원이 지역에 가면은 왜 그 여러 가지 여론과 다른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고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는 거기에다가 오히려 더 불을 끼얹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 발언은 뭐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저거는 참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고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앉아서 당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선배 의원한테 저 선배님 좀 힘들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서 부결해주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게 헌법기관의 모습들이 맞느냐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다 더 저렇게까지 비판적인 그 말하자면은 그 갑옷을 더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재섭 의원이 제 이름이 언급되고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총장에서 윤상현 의원한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했지. 내가 이제 그렇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뭔가 갈등을 하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은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국회의원인데 이번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윤상현 의원 얘기는 국회의원 배치 한 번 더 달려면 그렇다면 명분 집착하지 말고 의리 사나이 모습을 보여줘라 뭐 이런 얘기고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이 중요한 엄중한 시기에 방송에 나와서 해버렸으니까 뭐 기름에 불을 부어버린 격이죠.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런 상황, 계엄 상황이다. 요즘에는 정말 저희들도 그렇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엄청난 설화를 겪는데 비단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여야 의원들이 정말 말 한마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당이 모두 입조심, 그다음에 술조심, 어디 가서 행동조심 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양당 모두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요 다음에 이제 수사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수사기관 3곳이 지금 달려들어서요. 공수처 있고 검찰 있고 경찰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또 즉각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수처 말고도 신청한 곳이 있다고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어서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된 거는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그러죠. 네. 지금 사태를 두 마디로 표현하면은 예. 전대미문 그리고 미증유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 아마 있을 가능성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네. 출국 금지.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외교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형용화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순방 못 나가는데 또 외국 순방이 들어와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 지금 사실 뭐 출국 금지는 지금 내란죄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붙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근데 보십시오. 검찰은 지금 그 특수본 출범해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데 또 경찰은 가서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합니다. 몸은 신병은 주요 피의자 신병은 검찰에 있고 네. 증거는 경찰에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두 기관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공수처는 이첩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첩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우리한테 이첩하시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수본은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국사본부가 할 일이 됐다고 가져오라고 또 얘기합니다. 예.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면 네 갈래 기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국수본은 이제 경찰. 그렇지 경찰 수사하니까. 근데 네. 경찰청장과 또 서울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이 지금 주요 피의자입니다. 예. 그럼 또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 또한 조속한 여야가 합의한 특검에 의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 아마 네. 이거는 여당도 합의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뭐 경쟁하듯이 수사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잖아요. 과잉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졸속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거들 잘 확보해 놓은 거 있다가 만일 특검이 출범하면은 거기다가 일괄로 잘 이관하고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내 트랙 엄밀히 말하면 군 검찰까지 예. 지금 끼어들면 5트랙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근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예. 그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오늘 검찰 경찰한테 사건 이첩해라. 이첩하라고 얘기한 거죠. 목요일까지 좀 이첩해달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뭐 100% 불가능하죠. 네. 그 이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뭐 오패가 있고 때가 많이 늦었죠. 공수처의 한참 수사를 가고 명분은 예.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다 수사 대상자들하고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은 뭐 대통령하고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도 다 예. 검찰 출신이고 예. 경찰은 지금 경찰 자체가 지금 수사 대상이라 네. 예. 아니 애당초에 신속하게 공수처가 그 수사를 맡아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미 검찰 경찰이 상당히 속도를 낸 마당이 지금 와도 이첩하라면 검찰 경찰 하겠습니까? 검찰 경찰이 오히려 공수처보다 더 힘이 센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 불가능한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법무부가 출국 금지 현직 대통령은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출국 금지라고 언론 보도를 한 거는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짙다 사실상 범죄다라는 것을 국내외에 널리 이제 공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공수처장 같은 거 발언이 아주 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내란 범죄자를 하려고 검경에 이첩을 요구했다. 그리고 내란죄 수괴자와 주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아주 센 고강도의 발언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검찰과 경찰보다 우리가 더 수사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지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서로 경쟁이 붙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아주 엉뚱한 내용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본말이 전달될 수가 지금은 어차피 3자, 4자가 공동 수사를 한다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긴밀한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협의체라든지. 예.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가 됐고 이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언급해서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다 하는 육성 녹음이라도 전화해서 찾아낸다 하면은 이건 그날부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사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피의자로 발표했잖아요. 신병 확보도 할 수 있다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되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죄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비단 박 의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공수처장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내란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해서 네. 앞으로 수사 어떻게 흘러? 근데 저는 만약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1심, 2심, 3심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아주 앞으로 다시 언급이 되고 쟁점화될 때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전격 구속 수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위기의 상황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더구나 국민들이나 야당이 검찰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의 수사 국면에 가면 이게 자칫하면 이게 정말 1년, 2년 길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일부러 빨리 구속 수사를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의 속도도 내고 의지도 드러내는 발언의 일단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내란죄는 간결해요. 이게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에 의도가 있었고 실행 능력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느냐 이것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빨라요. 대통령은 이것 외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해요. 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다른 혐의들이 적용이 된 거고 현직 대통령은 딱 내란죄 하나만 적용됩니다. 깔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는 또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과연 현직 대통령을 수감해놓고 그 기관들이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현직 대통령 타이틀이 있는데도 수사의 속도를 내고 범위를 정하고 할 수 있을까? 예. 이건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거예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 또한 수사기관이 얘기는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또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 또 사실 이건 조사는 받아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문제는 풀고 사업적인 문제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는 것도 전 방법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어쨌든 혼재돼가지고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수처, 검찰, 경찰 워낙 여러 군데서 수사 중간 그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기자들도 현장 기자들도 이거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서 앞으로 또 내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내란 혐의 수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계엄 작전을 실행한 군 지휘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초유의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도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 사유여서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다발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뻗치기 전 군 지휘부를 대상으로 사건 전말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계엄령을 어긴 국민을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 통제를 요구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중요 피의자입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가진 게 없으니까 장관님 폰을 좀 이렇게 달라고 말씀드려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거기 전화를 해서 포고령이 내려갔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 역시 핵심 가담자로 손꼽힙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또 윤 대통령 최측근인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은 경찰 투입에 따른 내란죄 여부를 수사로 가려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결국 이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 남용을 고리로 내란 혐의까지 빠짐없이 수사한다는 계획인데 결국 최종적인 수사의 칼날은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전망입니다. 이미 군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 발령 이후 직접 상황을 챙겼었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조사 과정에선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는지가 내란 혐의 입증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 장면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는 등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검찰이 어떤 진술을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거라는 분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뒤 공식 일정이나 입장 표명 없이 칩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갖는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진행하던 수석 비서관 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나 하야, 임기 단축 기한 등 거취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취 문제는 당에 일임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국회 논의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은 회의를 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검경 수사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부가 공수처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조치했고 야당이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유지하는 데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뒤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하는 임면권도 행사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권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란 혐의 체포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변수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거취를 당에 이름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데다 탄핵 찬성 목소리마저 나오며 탄핵안 2차 표결이 다가올수록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 있지만 부당한 명령이 내려오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현재 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하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도발이 있을 때 그 지시를 따라 준비해온 군사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를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도 내일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하는 등 군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을 앞두고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했다고 증언한 데 이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화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이동 중 지금 어디쯤이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본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 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다며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신병 확보 등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과 협조하라는 지시 들었고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명단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움직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대통령을 향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CCTV를 제공받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저녁 8시쯤 선관위로부터 임의 제출 방식으로 CCTV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착수 이후 현재까지 선관위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11명을 입건하고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비상계엄 직전 심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내란과 군 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 외에도 지난 3일 비상계엄이 결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고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 등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졸속 진행 의혹이 나오는 당시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계엄군 투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믿고 따라준 특전 대원들에게도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 전부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조율에 나설 기관도 마땅치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매런제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와 경찰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며 주도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초기부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공수처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국가적 중대 사건에 수사기관이 사실상 이전 투구를 벌이는 건데 이전 같으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조율했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기능이 멈췄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 법무부 장관도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각자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특검이 도입되거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이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찰 출신 제19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이번에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조해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는 게 최우선인데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뒤 총리와 여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거리, 즉 부재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한 대표의 경우 위헌 소지를 말할 것도 없이 총리로 임명하든지 장관으로 임명하든지 해야 공권력 행사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에도 대통령 탄핵이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이나 하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권한 대행을 임명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DJP 연합처럼 책임 총리제 형태를 갖춘다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시적이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서 반드시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시적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혀야 됩니다. 결국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선행 혹은 약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휴일 대국민 담화를 두고 위헌적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이 한 총리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헌법상 근거도 없는 대책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연장하는 공범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 속의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내란 속의 윤석열 2차 탄핵, 내란 수사 특검과 이재명 대표도 두 한 씨의 난이라면서 전두환 씨가 생각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계엄 이후 망가진 우리 경제를 짚으면서 거듭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가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책임자로서 한 총리의 책임 역시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총리 탄핵을 위한 실무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우선은 실무적인 탄핵 소추안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계엄 사태 비판 여론을 주도하면서 오는 14일 2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여당 내 기류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먼저 특검을 발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지만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처음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YTN에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며 내부 상황을 설명했고 다른 참석자도 초선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당도 투표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안 폐기를 위해 본회의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당 차원 조치를 향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거란 해석입니다. 여당 손으로 직접 대통령에 대한 특별 검사를 제안하는 선제 대응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만큼 특검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지 객관적으로 가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선들의 목소리를 두고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세에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YTN에 여당이 발의한 특검을 민주당이 받을 리가 있겠느냐며 자신들이 만든 특검이나 받으라고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라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옳다 그르다 뭐 어쩌다 얘기하기 좀 어렵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어느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여당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도 소장파 초재선 의원이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관례와 당론에 더 무게를 두는 만큼 계엄 사태 수습을 두고 개파뿐만 아니라 선수 간 온도차도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에 뽑기로 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내일부터 후보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결을 통해 선출할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의원총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월요일 저녁 국회의사당 앞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난 주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다 나가셨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너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들어오셔야지 이제 투표가 의결이 되고 가결이 될 텐데. 현장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력해
국정 전반을 이끌겠다고 한 데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토요일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능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민들은 오는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이곳에 모여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수 단체 역시 같은 장소에서 매일 오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는 LED 응원봉도 등장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른바 MZ식 집회 문화에 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이슈에도 청년들이 가득한 집회 현장은 비교적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팬덤 문화의 상징인 응원봉이 출렁거리고 K-팝 노래 자신들의 구호를 녹입니다. 교과서에서나 들었던 비상계엄을 처음 목격한 젊은 세대들이 탄핵 시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장 질서 있게 대한민국의 무질서를 수습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현장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이름만 봐도 헛웃음이 나오는 이색 단체들도 집회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냥이도 행복하다는 범야옹 연대, 나라 걱정 없이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달라는 단체까지 탄핵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8년 전 촛불 시민에 감탄했던 해외 언론들, 이번엔 한국 K-팝 세대의 시위 방식에 주목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추운 날씨에도 아이돌 콘서트에서 보던 응원봉이 등장했다고 자세히 묘사했고 AFP도 일부 시위는 댄스 파티를 연상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거고 응원봉들 같이 그 현장에서 보게 되면 또 강력한 그런 그 동지애를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단순한 항의를 넘어 풍자를 담은 응원봉 시위가 집회 문화를 주도하며 촛불의 화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한 무인기가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획해서 보낸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2달 전 북한은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의 주장에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1시간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계엄 사태로 직에서 물러난 뒤 이와 배치되는 군 내부 제보가 야당에 접수됐습니다. 실제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에 보내진 게 맞고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군 방첩사령부가 실무 준비를 담당했던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기획된 도발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랐습니다.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서 정보사가 백령도까지 가서 날리고 그리고 방첩사가 이거를 기획하고 이런 제보가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거부당하자 폭언을 했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군은 김 전 장관이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폭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합참이 지난번에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러한 대응책을 계속 마련해 왔고 하지만 민주당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전쟁을 유도한 외환 혐의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의 원점 타격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는데 일반 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남북의 교전과 국제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금은 대통령 탄핵안 폐기가 비판을 받더라도 1년 뒤 유권자들은 또 달라질 거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여당의 집단 퇴장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 유튜브에 출연한 윤상현 의원은 당 후배 김재섭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이 표결 불참으로 지역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자 자신이 조언한 내용이라며 직접 재연했습니다.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여론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며 지금 여당은 대선 후보로 모셔왔던 대통령이 명예롭게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이 확산하자 야당에서는 유권자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닙니까? 내란 수계를 계속 옹호할 경우에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윤 의원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김재섭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악화된 민심이랑 당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좀.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진심 어린 정치 행보는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당장 비판을 피하는 쉬운 선택보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발언이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여권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소속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에게 탄핵 정국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등에 전달된 행동수칙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언행과 과도한 음주,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 SNS 글 게시 등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도 잘못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전국 상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들이 SNS나 유튜브 등 모든 활동에서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윤덕 사무총장 명의로 낸 공문에서 특히 차별적 발언과 혐오 발언,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현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증시는 연저점으로 떨어졌고 원화도 급락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처음 열린 우리 주식시장은 출발부터 휘청였습니다. 내림폭을 키우며 2.7% 넘게 급락해 2,36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스닥은 무려 5% 넘게 폭락해 620대로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수출 둔화 속 트럼프발 변수에 더해 전국 불안까지 덮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겁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이어진 매도세에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144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이 여야 대치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게 되는. 원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8원 가까이 오르며 1,437원에 거래됐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굴 가능성이 있고요. 1,450원은 좀 상향하는 정도로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 불안 장기화로 원화값이 계속 내려가면 수입 물가에 이어 밥상 물가도 올라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상황에 수출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총력을 다해 안정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제신용평가사의 경고가 잇따르는 등 하방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예산은 민생과 대외 신인도 유지에 꼭 필요한 만큼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그 협상의 물꼬를 좀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장은 국회 책임 주장은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박태석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연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 부분의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긴장으로 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도와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자산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습니다. 앞서 피치도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성과, 재정이 악화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은 국가 신용 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번 달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 환경 악화는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높겠고요. 한낮에도 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은 양호하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바람까지 다소 강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1도, 대구는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7도, 대전이 9도, 대구는 10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수요일에는 동해안에, 금요일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